특히 뛰어난 작품, 멋진 신세계로 잘 알려진 저명한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1894년에 잉글랜드의 고달민에서 태어났다. 지적인 가문 출신으로 그의 주부 토머스 헨리 헉슬리는 유명한 생물학자이자 찰스 다윈의 사상에 열정적인 지지자였다. 올더스는 다소 수줍고 내성적인 아이였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곤 했다. 그는 이튼 칼리지에 다녔지만 16살의 시력이 한동안 손상되는 각막염이라는 안구 감염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병세가 호전된 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베일리얼 칼리지에 입학해 영문학을 공부했고 1916년에 졸업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이튼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으며 또 다른 중요한 작가인 조지 오웰을 제자로 두기도 했다. 1915년에 헉슬리는 17살의 벨기에 난민 마리안 이스를 만났고 1919년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작가는 아내를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며 결혼한 지 1년 뒤 두 사람은 아들 매슈 헉슬리를 얻었는데 그는 훗날 인류학자이자 역학자가 된다. 정용 내내 자신의 글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자기 비판적이던 헉슬리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늘 격려를 받았으며 아내는 그가 받아 적어 불러주는 대로 타이핑해주며 끊임없이 그를 뒷받침했다. 당시 작가는 아테네움이라는 잡지에 기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웨스트민스터 가제트에서 연극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1921년에 그는 첫 소설 크롬 옐로를 출간했는데 그 작품에서 그는 미묘한 유머의 톤을 띠면서도 자신이 경박하고 철저히 공허하다고 여겼던 당시 삼류 사회를 가혹하게 비판한다. 널리 알려진 소설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는 1928년에 나왔다. 이 책에서 헉슬리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편의나 체면 유지를 위해 그저 함께 살아가는 부부들의 고달한 삶을 묘사한다. 그의 유명한 책 멋진 신세계는 1932년에 출간되었다. 매우 중요한 이 소설은 극도로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미래 사회를 그려낸다. 헉슬리는 개인이 더 이상 개인적 자유나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소마라는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 세계를 제시한다. 섬뜩할 만큼 시의적절한 작품인 멋진 신세계는 개인성의 상실, 소외, 정부의 조작,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등 제시된 다른 중요한 주제들과 함께 지극히 중대한 문제들을 다룬다. 이 책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성을 지니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도덕적 타락의 위험과 쉬운 쾌락을 향한 무자비한 추구에 대한 예언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경고로 해석한다. 1931년에 글을 쓰면서도 헉슬리가 이미 과학과 기술이 사회 통제의 목적에 사용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려냈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며 이는 그의 작품에 인상적인 힘을 부여한다. 작가는 대규모 유전 조작, 소비를 통한 비인간화, 감정적 안정을 위해 물질에 의존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앞서 제기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훨씬 뒤에야 사회에서 널리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작가는 선전선동을 통한 조작, 정보 과잉, 화학약물 같은 사회 통제의 방식이 1932년에 자신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유명인이었던 헉슬리는 1937년에 아내와 아들과 함께 유럽을 떠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그는 할리우드에서 각본가로 일하며 그레타 가르보 주연의 마담 퀴리, 오만과 팽견, 1940년, 제인 에어, 1944년 등에 협력했다. 영화 경험을 넘어 헉슬리는 또한 미국에서 친구이자 작가인 헨리 피츠제럴드 허드를 통해 인도의 성전인 베다에 기반을 둔 매우 오래된 힌두 철학인 베단타와 접하게 되었다. 그는 이 철학에 깊이 몰입하고 영향을 받아 두려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영원한 철학을 집필해 출간했다. 이 작품에서 헉슬리는 모든 영적 전통의 공통으로 흐르는 하나의 원초적 지혜에 대해 언급한다. 늘 독서에 열정적이었던 올더스 헉슬리는 더 저명한 작가들의 글뿐 아니라 더 이례적이고 심지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까지도 어떤 종류의 글이든 지나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환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물질들을 논하는 연구를 쓴 의사 오즈먼드 박사와 접촉하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를 더 잘 이해하고자 헉슬리는 페요테 선인장에 들어있는 천연 환각제의 한 종류인 메스칼린을 시험했다. 헉슬리는 1954년에 출간된 지각의 문에서 이 경험을 회고하고 성찰한다. 그는 약물 사용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일부 받기도 했지만 그에게 그것은 현실을 보고 지각하는 새로운 방식과 마주한 과학자가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한 하나의 경험일 뿐이었다. 1958년에 헉슬리는 논픽션 작품 멋진 신세계 재방문을 통해 자신의 디스토피아적 세계로 다시 돌아갔다. 이 에세이에서 그는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발전을 비추어 소설의 주제들을 재검토하며 자신의 예언이 실현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더욱 큰 비관을 표한다.
밴드 더 도어스는 헉슬리의 이 흥미로운 작품에서 이름을 가져왔고, 더 나아가 작가는 비틀스의 유명한 앨범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하츠 클럽 밴드의 표지에도 등장한다. 그 표지 일러스트는 어떤 방식으로든 잉글랜드 밴드의 멤버들을 매료시켰던 수많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의 문이 출간된 다음에 올더스 헉슬리는 끔찍한 상실을 겪었다. 한동안 병과 싸워오던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작가는 현재의 순간을 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를 다독이던 마리아의 조언을 기억하며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실천했다. 1956년에 그는 다시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선택한 이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가이며 심리치료사인 로라 아르케라로. 그녀는 그와 마리아의 오랜 친구였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뒤 작가와 더 가까워졌다. 세 사람은 예전에는 꽤 자주 서로를 만나곤 했으며, 로라는 친구의 죽음을 깊이 슬퍼했다. 지적이고 명랑한 좋은 동반자였던 그녀는 마리아가 남편을 위해 해오던 것처럼 헉슬리가 구술하는 글을 타이핑해주는 등 그에게 일종의 조력자가 되었다. 작가와 새 동반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무수히 많았고, 두 사람 사이에 화제나 대화가 끊기는 일은 결코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헉슬리는 말하기가 다소 어려워지는 것을 포함해 건강이 악화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후두암 진단을 받았지만 쇠약해지고 병든 와중에도 힘을 모아 마지막 소설 섬을 집필했고, 이 작품은 1962년에 출간되었다. 이 작품에서도 그는 멋진 신세계에서처럼 이상화된 사회를 제시하지만, 이번에는 큰 갈등에서 벗어난 유토피아 사회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치료를 받았음에도 헉슬리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고 1963년 11월 22일에 미국에서 사망했다. 이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날과 같은 날짜였다. 시인이자 에세이스트, 각본가, 소설가였던 그는 비관주의, 풍자, 디스토피아 등 여러 특징으로 두드러지는 훌륭한 작품을 수없이 남겼다. 헉슬리는 철학적 주제에 깊이 잠기고 우리의 실존적 조건과 현재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질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지극히 중요한 유산을 세상에 남겼다.